자, 516페이지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보호목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죠?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주로 만들었고, 따라서 이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항상 주택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죠. 그래서 보통 이 법 규정은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의 성질을 주로 갖습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법은 어디에 적용될까? 517페이지에 있죠. 적용 범위. 이것은 적용 영역은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합니다. 임대차 중에서 반드시 주택에 대한 임대차일 때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인은, 여기 임차인 있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이어야 되죠. 우리 법상으로 보면. 다만 이 국민이란 이 의미를 넓게 해석합니다. 자연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도 포함하죠. 국내에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국민은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되는가? 원칙.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이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 적용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LH공사라든지 주민들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각 도나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기법 상의 중소기업, 이러한 경우는 법인이어도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여길 때는. 이렇게.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중소기업 법인이 스스로 임차인이 되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적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중소기업으로 되겠죠. 이때는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주체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자, 건물 중에 주택이 그러면 어떤 것을 주택이라 하냐, 그죠? 이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되죠. 이때 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은 실제로 어떤 상태로 사용하는가? 실제 용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약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기와 침식, 임차인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의 터전, 근거지로 사용하려고 당의 건물을 빌린다라고 하면 주거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실제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자, 517페이지 보시죠. 적용 범위에서 첫 번째 양갈 1번,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이야기했다, 이래 됐죠. 이것은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통 실지 용도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본다. 이거는 임대차 계약 당시를 위주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주거용 건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 있죠. 이 대지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 건설되어 있는 그 대지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주거용 건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갈로 2번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이 하는데요. 전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죠. 따라서 주 목적이 상업, 영업을 할 목적으로 당의 목적물 자체를 임대차 계약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예컨대 내실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그 임차인이 좀 이렇게 생활 잠도 자고 이렇게 피곤도 푼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주거용 건물로서의 주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목적 대상 건물이 그 임차인이 기와 침식을 전제로 해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주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 경영 건물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목적이 기와 침식, 생활 터전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그 전제가 될 때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당의 목적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든 미등기 주택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주택임대차 거래했어요. 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세했다 이렇게 하죠. 이걸 보통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의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우리가 전세 났다,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이 채권 전세도 역시 주택 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역시 이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양갈로 4번의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양갈로 4번 민법에 의한 주택 임대차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이 민법에 있는 등기,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게 되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항력뿐만 아니라 그 등기에 의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도 함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마치 우리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오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의한 등기가 있게 되는데 그 등기나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는 순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동시에 곧바로 발생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했죠.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잠깐 빌리는 거 있죠. 일시적인 사용 임대차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법인에게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게 예외에 적용된다는 것도 이 부분에 적용된다는 것도 함께 잘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호책으로서 우리 법에서는 가장 큰 게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를 이루어진 후 당의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이 말은 곧
주택 임대인인 소유자가 당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처분했더라도 그 임차인은 당해 그 주택에서 쫓겨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항력이라고 하죠.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 대항력, 이걸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은, 즉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은 주택 임차인이 안전하게 당해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이게 대항력. 다른 말로 하면 당해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존속기간 동안은 안전하게 거기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대항력 보장 제도가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은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또는 전세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목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임대인한테 교부하죠.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나가죠. 이렇게 될 때 그 보증금이라는 또는 전세금이라는 말이 대상되는 금액이 대단히 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 재산 중에 많은 부분에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금전을 이렇게 맡기죠. 자, 그렇다면 이 임대인이 당해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줘야 되죠. 또 임차인은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 재산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이 과정을 안전하게 해주자.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 주택으로부터 주택과 대지죠. 주택과 대지를 금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경매 처분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대금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즉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일반 채권자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 이것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죠. 이걸 우리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이것을 보장해주자. 이 두 가지 제도를 이 법에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즉 주택 임차인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만들었다. 하나는 존속기간 동안은 당해 주택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그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이 법에서 철저하게 만들어 놓았다. 즉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주택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발생시켜서 임차인의 보호를 해주는 제도를 뒀는데 그 등기는 임대인이 협력을 해줘야만이, 동의를 해줘야만이 당해 그 주택에다가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임법상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우선 변제적 효력을 누릴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이 임차인 혼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이 부분을 잘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19페이지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항력이라는 것은 의미는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당해 목적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 신소유자인 양수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인 당해 주택을 양수받은 신소유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란다. 이게 의미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해서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양수인. 이 사람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항력 발생 요건입니다. 여기는 민법상으로 보면 등기를 하게 되면 되죠. 근데 등기는, 민법상의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예요.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이때는 등기하자마자 곧바로 즉시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자, 대항력 발생 시점은 즉시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죠. 즉시 발생. 자, 등기.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 요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알겠죠? 이때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주민등록을 당해 주택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할 것. 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신고라는 것은, 이것은 접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행정청이 수리해야 되죠. 행정청의 수리, 받아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수리가 있을 때 드디어 신고가 인정됩니다. 신고 인정. 이게 되겠죠?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리. 행정청에 수리가 있으면 신고가 되고, 그러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입니다. 1번과 2번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이 길부터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길부터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자, 이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등기를 해도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기, 임차권 등기하면 다만 이거는 즉시 발생하죠. 즉시, 우선 즉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은 주택을 임차인이 인도받고, 그럼 뭐예요? 주택의 현관 키를 인도받는 거죠. 현관 키를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이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주민등록이 간주되니까 그때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이다. 두 개를 모두 갖춘 다음 날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항력이 발생되어야 나중에 배우는 우선 변제 효력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저기는 우선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건과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러면 주택 인도는 큰 문제 않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이, 즉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판단하는 게 문제 되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 판례의 내용들은, 판례는 주민등록이 됐다고 인정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걸 주로 묻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공부상에 일치되도록 당의 주소와 번지가 정확히 일치되면 되겠죠. 이때 자, 그것을 우리는 520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죠. 주민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동그라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판례가요, 주민등록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충족되었는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결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밑에 있는 판례들이 있죠. 1번부터 해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1번 기존 채권을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대항력 했죠. 가능하죠. 다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임대차의 실질을 갖추어야 됩니다. 단순히 종전의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임차인 지위를 가지고 당의 주택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한다 해서 대항력권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항력의 의미와 적용 범위 했죠. 여기는 대항력의 의미는 당연히요, 당의 주택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했죠. 단순히 양도담보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자일 뿐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수인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항력의 발생 요건과 존속 요건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항력 발생 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전입신고 이거 있죠. 요 내용 요건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면서 동시에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면서 동시에 그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요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대항력이 존속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개도 없어져 버리면 대항력의 존속이 흠결생기기 때문에 소멸해 버립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빠져도 그 의미가 바로 3번. 4번. 여기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말하죠.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입니다. 그런데 이때 임차인과 같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 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설령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 갖출 것의 요건 안에 임차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판례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주민등록까지 판례가 허용했죠. 그 다음에 5번에 간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 임대차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했는데 여기 간접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전차인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대차 계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법 전대차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간접 점유자에 해당되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뭘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판례는 여기에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사 들어오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이 전차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임차인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요것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건. 전차인인 직접 점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어야 임차인인 간접 점유자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긴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해서 봐둬야 합니다. 그게 5번입니다. 간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이사를 들어와서 당해 주택을 인도받고 거기에 그 전차인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드디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을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시방법 했죠. 다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동호수는 전입신고하지 않았대요. 좋습니다. 결국은 집원까지만 공적 장부와 일치되도록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동호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전입신고로서 주민등록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집원까지만 기재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7번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도 일치되도록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합니다.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요. 다가구, 자, 이사 들어올 때는, 전입신고하여 이사 들어올 때는, 이때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원까지만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지면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에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그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그 성격을 바꾸었다. 건립을 더 많이 증축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동호수까지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대항력이 유지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할 당시에 다가구 단독주택이었다면 별도로 동호수까지 나중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 전입신고로서 충분히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취득시기죠. 자, 예컨대 양가로 1번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집원을 잘못 기재했다, 동호수 잘못 기재했다 등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말입니다. 신축한 건물에 예컨대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이사 들어갈 때 보니까 대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동호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상으로, 등기부상으로 보니까 동호수가 다르게 돼 있더라 하면 이때는 전입신고가 아직 적법한 전입신고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법한 공부상에 있는, 등기부상에 있는 동호수까지 일치되도록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것이 2번입니다. 양갈로 2번. 자, 그렇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제3자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종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제3자가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전출시켰다든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당의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게 이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장임대차 또는 다른 목적 임차권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하지 않죠. 통정허위 표시에서 당의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하더라도 이때는 당의 주택임대차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 표시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자, 11번 직권말소된 주민등록의 대항력. 직권말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직권말소가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법상의 이 절차에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 다시 되살려 놓으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드디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종전을 소급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의 소정 절차에 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재언입신고가 다시 정정되면 종전의 임대차에 의한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소정 절차에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13번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한 요건했죠. 이것은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유자예요. 전입신고도 되어 있는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주택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하고 그 양수인한테 다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그대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거죠. 누가? 양도인이. 자, 그렇다면 이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소유권을 팔고 파는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때 이 종전의 양도인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되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자마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 발생 시기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14번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이 또다시 임대한 후에 소유권을 그 임대 아파트의 소유권을 임대인이 취득한 경우 이때 그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소유자가 이제는 소유자가 다시 임대했을 때 임차인이 있겠죠. 이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발생하는가? 여기는요 바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에 갑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 을에게
임대 후 분양하기로 수분양자에게 약속해서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장차 소유권 받기로 하고 수분양자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기가 살 수 없는 사장이어서 병에게 다시 임대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전대차죠. 전대차. 전대한 것이죠. 이렇게. 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임차인이 되겠죠. 임대차 계약상으로 보면 임차인이 되는데 실제로는 전차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지만 전대인이 되겠죠. 실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은 먼저요, 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당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임차인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전차인이잖아요. 아직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받은 후에 분양받기로 한 이 임차인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여기 있죠. 소유권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유권 등기를 대금을 치러서 소유권 등기전을 했습니다. 이전. 소유권자 됐죠. 이게 뭐예요? 분양을 이제 드디어 완료했다 이 말이죠. 분양받게 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등기했다. 자, 이럴 때 과연 이 병이라는 이제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임대인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은요 이제는 임차인이 되겠죠. 적법하게. 그럼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 되겠죠. 자, 이때 이 을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병은 대항력이 언제 발생한 거냐 이 말이죠. 자기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인 임차권의 대항력. 이 대항력 생기는 시기는 언제냐? 요게 이제 문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다 이거죠. 판례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에 종전에 임대 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시점 이겁니다. 저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즉시 소유권 즉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병은 대항력을 생긴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임대 후 분양의 경우입니다. 14번. 자, 이런 식으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524페이지에 가면 대항력의 내용은 임차주택의 양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임차주택을 양수받은 사람은 너가 이제부터는 임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종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소유자인 양수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받을 당사자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해야 되냐 하면 종래 양도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대항력의 의미입니다. 이 대항력은 바로 임차주택의 양수인 신소유자죠. 이 신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되죠? 바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간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수인이 임대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종전의 임차인은 이 양수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왜? 이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그 다음에 우선 변제, 그러면 그 외에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 그리고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까지도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